예, 얼굴이 빨간 홍익인간님, 오늘은 무슨 주제입니까? 오늘 주제는 올해가 이제 그 독립운동, 3.1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그래서 김구 선생이 김구 주석께서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했던 한 발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의미가 있겠네요. 예, 카톡은 끄시고요. 예, 김구 선생님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귀국을 하시고 어딘가로 가셨다 이건가요? 상해 임시정부는 아니죠. 그때 이제 귀국하기 전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몰라요. 충칭. 충칭. 마지막, 옮겼구나. 마지막 임시정부는 거기잖아요.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제 귀국을 하자마자 네. 어딘가로 갔다. 어딘가 가셨죠. 네. 예,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제를 정읍 발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정읍 발언. 정읍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정읍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읍. 아무래도 이 한마는 동학의 상징과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드라마 녹두꽃이 정말 감동 깊게 이렇게 봤는데요. 네. 이 녹두꽃을 생각하면 이제 고부도 생각나지만은 정읍이 또 그 동학의 또 근거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앙에 보면은 또 정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봉준 장군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화면을 봐도 여러 가지 고부 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뭔가 이게 전라도 또 충청도 이런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전투의 또 중심에 또 보면은 정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읍을 보면은 어떤 민중 항쟁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동학도 이렇게 생각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빨간 점이 많이 쳐져 있네요. 이 지도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정읍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 먼저요? 예. 그래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읍 발언. 그리고 이제 위키백과 나무위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읍 발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에 정읍에 가서 발언한 내용인데 해방 직후네. 그렇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어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났었죠. 그래서 정읍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 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에 46년 6월 3일에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남북이 분단되느냐 네네. 어떻게 되냐 이제 기로에 놓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통일정부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하지 않고 왜 정읍에 내려와서 했는가? 이것은 어떤 정읍이라는 것의 어떤 그 지역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정읍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발언인데 정읍에 내려와서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예, 그렇죠. 이 정읍의 어떤 중요성과 어떤 상징성,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떤 항일 항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다음 해입니다.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항일 항쟁의 어떤 중심지로서 여기에 이제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 상징을 담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어디 뭐 스톡홀름에 가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스톡홀름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남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정읍 발언으로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뭔가 비밀이 있군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발언은 뭐냐면 그와 달리 이제 또 다른 정읍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김구 선생의 발언입니다. 예. 광복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에 오셔가지고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빚이라는 건 이렇게 갚아야 될 거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이게 뭐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정읍에서 뭔가를 그때 당시 광복 직후니까 항일 운동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고 했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니었나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서교에 영향을 받은 분이 정읍 얘기를 하셨고, 김구 선생은 초기 때 동학을 또 입도를 했었죠. 청소년 때 이제 동학을 접하시고 네. 그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학에 입도를 하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입도시키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연비를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단하네. 백범일지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그 총을 들고서 일제와 동학혁명 때 이렇게 그런 어떤 전투를 행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안중근 그 의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적적인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뭐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다 모이게 되는.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교의 그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죠? 그래서 서교를 상징하는, 서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분이 정읍에서 와서 발언을 했고, 그게 또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고, 동학을 믿었던 그 김구 선생이 또 정읍에 와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서교와 이 동학, 이런 서학과 동학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정읍에 와서 어떤 발언을 했고 빚을 줬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비교를 마지막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정하려고 그랬는데 서학과 동학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노리고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서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은 동학을 하셨는데 서학과 동학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정읍에 가서 그런 정읍에 대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의 발언에 대해서 그럼 진위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누가 전했느냐? 그때 당시 녹음기는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전하신 분으로 1차 이제 탄허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서상기 선생이라는 분이 또 증언을 이걸 하게 됩니다. 탄허 스님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뭐 우리나라 조계종에 보면은 초대 종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방한암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수석 제자로서 또 탄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 탄허 스님을 1960년 21살 때부터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를 해가지고 1976년 절을 떠날 때까지 탄허 스님을 가까이 모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제 서상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탄허 스님의 속가에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해서 또 사위가 됐어요. 그 장인어른이네? 그렇죠. 그래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셔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들었겠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제 탄허 스님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 출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고요. 뭐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서상기 선생은 1945년 김구 선생이 정읍을 방문해서 태인 정읍에 있잖아요. 태인의 김부권 선생 댁에 머물렀을 때 이때 이제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탄허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말씀은 탄허 스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탄허 스님한테 들었던 말을 서상기 선생이 전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서상기 선생이 아직 살아 계신가? 예,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탄허 스님이라는 분은 탄허 스님은 전북 김제 출생으로서 보천교에서 부친 김홍규 선생을 모시고 이 개벽문화 보천교의 어떤 그런 걸 공부하다가 불교로 이렇게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 최고의 학생 탄허 스님과 그의 제자였던 서상기 선생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네요. 사진을 보시면 한 그림에 있네. 빨간 그림을 보시면요, 정중앙에 이제 탄허 스님이 계시고 맨 앞쪽에 보면은 앞쪽 왼쪽에 이 서상기라는 분도 이때가 스님 되신 때죠. 그래서 그때는 스님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사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태인 김부권 선생 댁에 머물렀을 때 김구 선생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김부곤 선생 댁에 머물렀을 때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게 또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김부곤이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김부곤이라고 하는 분은 독립운동가예요. 1919년 3월 16일 실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3.1운동을 갖다가 전 지방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중에 태인이라고 하는 곳은 3월 16일에 거사를 하게 됩니다. 3월 16일에 이제 그때 당시 3.1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다 내려와요. 태인 출신이. 그래서 태인 출신들이 딱 모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그때 당시에 18세 18세였고 낭낭 18세. 그때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을 손에 쥐고 태극기를 흔들며 앞장서 돌진하다가 투옥되신 분이 바로 김부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립운동에 그때 3.1 운동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뭐 최전선에서 이렇게 돌진하다가 투옥됐다. 그 기사를 보면 올해까지도 아직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왜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참 여기서 아이러니하네요. 이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5인회라고 해서 태인 3.1운동을 비밀리에 준비했던 15인이 있습니다. 네. 그 15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부곤 선생이었고 그 대표 역에 이제 대표였던 분도 김부곤 선생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김부곤 선생은 이제 그 이후에도 독립자금을 조달하려다가 또 밀고 당하고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 체포당한 그런 과정이 있어서 뭐 고문당하고 형벌에 처해져 가지고 또 지병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이제 나이 49세에 세상을 이제 돌아가셨다. 아직 가셨다. 예예예.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다고 네. 하는데 그런 속설이 여기 적용되지 않길 바라고 있지만 예. 그래서 그 김부곤 지사의 자택이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나온 그 사진인데요. 광복 직후 백범 김구 선생이 찾아와서 머물렀던 그 김부곤의 자택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그 자택이 그대로 있고 옷이 이제 걸려 있는 사진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 보니까 지금도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기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곤 그 지사의 자택에 살고 있는 분이 바로 딸이었던 김금숙 씨와 그 사위가 되는 곽규라고 하는 분이 이 두 분이 여기에 이제 살고 계세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아까 그 사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네. 생생하게 지원자의 그 자손들이. 예. 그 자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위가 되시는 이 곽규 선생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범 선생이 정확히 이 집에 오셨어. 정확히 이 집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958년에 장가를 오니까 장모 김부곤 선생의 이제 아내죠. 아내인데요. 그 장모께서 그러시는 거야. 저기 다다미 방으로 만든 응접실에서 백범 선생이 여러 사람과 회의를 하고 또 이 집에서 주무셨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김부곤 지사의 사위인 곽규 선생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증언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셨겠지만은 탄어 스님의 또 사위였었던 서상기 선생께서 그 김구 선생의 그 말씀을 증언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의 정확한 출처 그거의 어떤 정확한 거처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이었었는데요. 이번에 동아일보의 기사 7월 13일 날 기사인데 불과 며칠 전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김부곤 선생의 집에 그 따님과 그리고 또 사위가 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또 증언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태인 15인회를 보면은 태인 만세운동을 비밀리 준비한 15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1919년 음력 2월 보름, 즉 3월 16일에 거행된 태인 만세운동의 준비 과정을 하신 분이 15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지역 유지인 김달곤의 집에서 거점을 삼아가지고 만세운동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청년 50여 명의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태인 만세운동이 3월 16일 날 처음 거행이 되고 이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태인에서는 만세운동이 4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처음에 준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광복 직후의 김구 선생의 발언은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네요. 예. 팩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빚을 진 거냐? 개인적으로 돈을 꾼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항일 항쟁 이후에 그 태인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읍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단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독립운동의 크나큰 그런 도움을 준 단체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록과 문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살펴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민족 대표 48인입니다. 우리가 33인이 아니고? 33인을 알고 계시지만 33인 이외에도 이때 이제 3.1운동 때 기여를 했던 그 주변 인물들까지 합해가지고 48인인데요. 또 49인 얘기하기도 하고 동아일보에 그때도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사진이 쫙 났어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누구죠? 임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임규. 처음 들어보셨죠? 임규라고 하는 분인데 임규라는 분이 보천교에서 5만 원을 받아가지고 5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보면 몇 10억인가요? 몇십억? 거의 100억에 조사 안 하셨군요. 아니 그쯤 돼요, 진짜. 2만 원만 해도 그때 어마어마했던 그 독립운동 자금을 본 적이 있는데 5만 원이면 엄청난 돈일 거예요. 100억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천교에서 5만 원을 받아서 라용균 을 통해서 임정에 전달했다라고 전달했어. 성공했네. 전북 인물지에 나옵니다. 이 라용균이라는 분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분은 28 독립선언에도 참여를 하시고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도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임정에 전달됐습니다. 무엇이 전달됐냐면 보천교에서 5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천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에 본부가 있군요. 자, 정읍 보천교에서 5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디에 줬냐면은 임시정부에. 이때 당시는 뭐였냐면 초기였으니까 상해 임시정부죠.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3.1운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3.1운동을 얘기하면은 이제 천도교 15인 그리고 기독교 16인 그다음에 불교 2명 있었죠. 만해 한영 선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을 얘기하지만 48인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보천교 간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동학 천도교가 어차피 동학이니까. 근데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우상 박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안우상 고창북 고등학교 교사하신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운동을 있게 한 임규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보천교로부터 5만 원의 거액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의원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수집도 하고 그러고 계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학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보천교가 일제 강점기 하에 많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천교 본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정읍인데 이 정읍이 바로 독립운동의 성지였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보천교의 11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천교의 어떤 위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동아시아 최대의 어떤 사실은 건물이었다. 보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그때 가장 힘들었고 고통받던 그 시기에 민중들이 가장 많이 신앙했던 것이 바로 보천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윤리 시간이든 또는 국사 시간에 단 한 줄도 배워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다. 역사 교과서는 뭐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경찰 인력 분포도입니다. 자, 뭐 전라도만 보시면 전주, 군산, 임실, 부안 이런 곳을 봐도요. 정읍이 가장 전주가 제일 많네요. 전주가 111명이 경찰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이라는 곳도 91명이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정읍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927년 전북 고등 경찰과죠.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이 보천교가 인적 물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신문 기사군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죠. 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생기죠. 1920년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도 많이 보총교의 어떤 독립운동 활동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년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죠. 동아일보에 1921년 선도를 표방하고 국권 회복을 도모하던 비밀단체가 검거되었다. 대검거라고 써있네. 예, 여기도 동아일보네? 이게 보천교죠. 그리고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가 대검거가 되었다. 보천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을주라는 주문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을교라고도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를 보셨는데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조선일보가 생겨나고 나서 1920년부터 1940년까지의 항일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항일 기사를 봤는데 종교의 항일 기사예요. 그래서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보천교, 청림교라고 해가지고 이 항일 기사가 어느 정도 났는가라고 한 걸 보니까 보천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압도적이네. 압도적. 월등하게라는 건 뭐냐면 이 보천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의 건수를 다 합쳐봐도 보천교 하나가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데요. 예, 다 합쳐도. 예. 절반은 되죠. 절반 겨우 되네. 겨우. 절반쯤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수의 어떤 항일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그래요. 한 건이라도 독립운동 그게 건수가 있다면은 그 종교는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위세를 드러낼 텐데. 그렇죠. 서로 그러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많은 그 이제 항일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천교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독립운동 판결문이 있습니다. 네. 이 판결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중에서 보천교 관련 건수가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면 321건에 속한다고 그래요. 와. 판결문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한 사람의 그런 판결일 수도 있고 뭐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판결한 걸 수도 있고 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제 보천교 신자들이 했었던가 그리고 보천교라는 단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던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21건이면 뭐 저쪽에서는 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만세운동을 한 것도 있을 테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도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조선의 유사종교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 유사종교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하고 보천교를 적어놨어요. 그 분포도를. 유사종교. 예. 자 일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점을 찍은 것은 뭐냐면 이 종교가 항일운동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이죠. 천도교는 당연히 우리가 3.1운동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동학에서부터 파생된 종교이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잘 보시면은 빨간 점 있잖아요. 그리고 검은 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세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주도는 검은 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보천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역에 뭐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것이 바로 보천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천도교도 잘 모르지만 보천교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항일운동의 중심으로서 일제 헌병, 일제 경찰회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1920년대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민족 그 말살 정책의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것 중에 이제 종교를 특히 우리 민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짓밟기 위해서 유상 종교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 썼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 민족을 표방하는 종교들은 전부 이렇게 종교를 흉내내는 사이비처럼 이런 냄새를 풍기도록 했는데 일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봐서 지금도 유사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다. 뭐 유사종교라는 말하고 쓰고 유사라는 말이 사입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유사종교 또는 역사학에서 이제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역사를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실제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사역사니 사입이 역사니 하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작금의 현실이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보셨던 전라북도 의회 장학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읽은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중들은 천도교나 보천교를 구심점으로 뭉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이때 당시에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서교라고 얘기했던 기독교나 이런 쪽은 몇십만이 안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천도교는 300만을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보천교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뭐 밀러 보고서라든지 미국의 영사관이잖아요. 총영사가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에 600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분명히 축소해서 했을 거니까 뭐 700만, 800만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간부만 뭐 55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3분의 1이라고 3명 중에 1명 정도는 보천교를 믿고 있었다. 조선인민? 그렇죠. 한 절반 가까이. 천도교는 이제 3.1 만세 운동을 이끌었고 반면에 보천교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고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밀 결사적인 조직 운동을 펼쳤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오는.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의 중심도 보천교라는 거 이제 모르잖아요,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일제는 민족 종교들을 철저하게 유사 종교 행위로 매도하고 탄압했던 것이다. 장학수 의원이 말 잘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뭐 다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보천교를 다시 한번 다룬다면은 그때 이제 좀 어떤 독립운동, 항일 항쟁 그리고 임시정부에 어떻게 이제 자금을 보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한번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아쉽지만. 자, 이제 이거는 상해 불령선이라는 말은 일제가 이제 우리를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불령선이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불령선인의 근황에 관한 건으로서 1925년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해 임시정부의 간부로서 이동영, 이시영, 김구 선생 등은 현 조선 총독부에 반대하고 대항하여서 그럼 벌써 영웅이란 얘기예요. 최근 통일회라는 걸 조직했다. 그래서 저들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훔치교 또는 태을교 또는 보천교라고 하죠. 그 보천교의 교주 리더였던 차경석이 교재 수백만 원과 교회의 어떤 자금, 그렇죠. 재물, 수백만 원과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이면 아까 5만 원만 해도 뭐 5만 원만 해도 뭐 수십억 가까운데 공이 몇 개가 붙는 거야. 이거. 그렇죠. 조단이네, 조단이. 수백만 원과 수백만의 신도를 가져 근래 총독부 관원의 압박, 여기는 안 보이는 단어죠. 이제 해외 도항 등을 지망함으로써 각지 독립단을 통일시키려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이 보천교 자체가 이제 상해로 옮기거나 해외로 도항, 이제 해외로 해서 이 보천교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모의를 갖다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간부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 이동영 선생 다 유명하신 분님들입니다. 그런 간부님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제 불발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보천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보천교에서 어떤 자금을 받으려고 하고 보천교에서는 그렇게 가서 몰래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뭔가 적발됐다. 그럼 다 적발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적발은 보통 이제 극히 일부분. 뭐 한 10분의 1 정도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임시정부의 어떤 자금이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보천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2017년이 되어서야 이제 몇 년 전이죠. 2017년이 되어서야 이제 보천교의 재발견이라는 학술 대회가 이때 이제 국회의원 회관 대회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독립운동의 어떤 전체를 알려면 바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기독교의 독립운동, 뭐 천도교의 독립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천교를 알아야 그 보천교와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좀 알아봐야 이건 정말 규모로 보면 세 발의 피네요. 보천교에 비하면 정말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보천교가 이제 근거로 삼았던 그 본부가 바로 정읍이잖아요. 정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구 선생께서 정읍에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읍을 비밀이 풀렸네요. 정읍을 중심으로 탄생한 그런 어떤 단체, 어떤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사람도 제공을 하고
독립운동 가들도 이제 보충교 신당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 자금도 이렇게 제공했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김구 선생께서 정읍에 또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읍에서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을 주기 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1946년 45년이잖아요. 해방 이후기 때문에 항일 항쟁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던 곳으로 간 것이다. 거기에서 의견을 구하고 명분을 얻는 거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600만 보촌교의 탄생지, 그게 정읍이죠. 독립운동 자금의 심장부, 정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일 운동의 메카가 바로 정읍이고 여기에 보촌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보촌교라는 것을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체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구 선생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읍에 빚을 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정읍의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빚을 갚을다는 생각을 해야 우리 민족의 민족 정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김구 선생의 정읍 발언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정읍에 있는 그 동학혁명 박물관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동학혁명이 실제로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이렇게 미쳤는데요. 그런 동학혁명의 어떤 근거지였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보촌교회의 그런 어떤 근거지였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의 어떤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구 선생의 정읍 발언 여기서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